이 늙은이가 살아온 세월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과거를 떠올리면 어떻게 견디며 살았는지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제 사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제 딸입니다. 아직도 딸아이를 잊지 못하고 있는 어미의 이야기이니 같이 공감해 주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을 30이라는 나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늦게 결혼한 나이였죠. 남편과 저는 단칸방에서 시작한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이는 트럭을 몰고 다니며 생선을 팔았고 저는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아이를 낳게 되자 그이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 혼자서 벌어도 충분하다며 제가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랬죠. 그래서 저의 온 신경은 딸에게 집중되었고 24시간 동안 딸만 돌보며 사는 평범한 엄마이자 주부로 살았어요. 남편 홀로 고군분투하며 돈을 벌었는데 딸을 책임질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답니다. 돈 욕심이 컸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도박장을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죠.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고 들어온 날 저에게 고백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담보로 잡힌 트럭까지 잃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퍼마셨습니다. 결국 딸을 굶기지 않으려고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포대기에 감싸 업고 건물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죠. 제가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무서운 인간으로 변했답니다. 제 월급날이 되면 돈을 빼앗아 도박장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돈은 안 돼. 우리 딸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이란 말이야. 인연이 하늘같은 서방이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어디서 때를 써? 어? 내가 2배로 떠올 테니까 당장 돈 내놔. 죽어도 안 돼. 그래? 그럼 죽도록 맞아봐. 그래야 정신 차리고 남편 귀한 줄 알지. 이래서 계집들은 맞아야 한다니까. 남편은 저를 개패듯이 두들겨 패고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독에 빠져버렸죠. 그이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져서 제 얼굴만 보면 손찌검을 했답니다. 야, 니년 얼굴 보니까 재수가 없다, 어? 아무래도 내가 화투판에서 돈을 잃은 게 니년이 내 길을 다 빨아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랑 채영이를 보면 가장으로서 제대로 살 생각이 들지도 않냐고. 이년이 어디서 남편을 가르쳐 들어? 어? 너나 니 딸년이나 계집인데 내가 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냐? 어? 닥치고 돈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 그리고 이어지는 손찌검은 제 얼굴과 팔다리에 시커먼 멍을 남겼답니다. 계속되는 학대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며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계속되는 손찌검에 참다 못한 저는 딸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서로 찾아가 청했더니 가정폭력 보호센터를 연결해 주어서 그리로 피신할 수 있었고 그곳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보호시설에서 살다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딸과 저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성장한 딸이 5살이 되자 이웃집 친구에게 맡기거나 딸 친구네 집에 맡기고 일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마음 편히 일하러 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자란 딸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주어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빨간 내복을 선물 받았던 날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답니다.
딸아이의 연봉은 꽤 커서 제가 경제적으로 도울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모텔 청소를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며 저 혼자 쓸 만큼의 돈만 벌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산책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했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의 나이가 30이 되었고 결혼할 남자를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비사위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직원도 없는 데다 매출도 그저 그래서 제 딸이 훨씬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가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잠시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정배군,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리네. 어머님,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공할 겁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보게, 결혼은 현실이야. 내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내 딸 남편감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예비사위는 끝까지 제 딸을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자신있게 말했지만 세상의 풍파를 겪은 저의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예비사위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면 옛날 전 남편이 문득 떠올라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되겠다고 전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혼자 살라고 일렀습니다. 능력되는 여자가 뭐하러 결혼을 하느냐며 굳이 결혼할 필요 없으니 연애만 하라고 조언해 주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예비사위에게 단단히 빠져 있어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답니다. 엄마, 나 정배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처럼 날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사람 또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우린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 채영아, 엄마는 네가 고생하지 않을 만큼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야. 부부가 싸우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가 돈이라고. 엄마, 내가 능력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정배 오빠는 꼭 성공할 거야. 옆에서 보는 내가 알잖아.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 그만하고 허락하고 축복해줘. 딸아이가 예비사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 같아 더는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하고 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예비사돈과 식구들을 보자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돈, 우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애들끼리 알아서 집을 마련하는 게 좋겠어요. 신혼집은 둘이 전세로 구한다니깐 혼수도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둡시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혼수를 신경을 써서 마련할 테니 사돈도 신혼집에 보탬을 주셔서 좋은 대로 마련해 주시죠. 지금 제 말 못 들었어요? 사정이 안 좋다고요. 전 아들 장가 보내고 다음 달에는 딸도 시집 보내야 돼요. 그런데 내 사위는 의사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애들은 대충 예식 올리고 살도록 해줍시다. 네? 사돈, 사람을 급으로 나누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 딸이 사돈 아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인데 대충 결혼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돈이 손해보는 결혼을 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불쾌하네요. 그깟 공기업에 다니는 게 대수인지 아는데 그래봤자 월급쟁이 아니에요? 내 사위는 의사라고요. 병원 차려주고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나중에 사업에 크게 성공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내 아들이 지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으니 약소하게 하자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 결혼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돈 밑에서 제 딸이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부터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엄마, 그러지 마. 우리도 약속하기 시작하기로 대화를 끝냈어. 이것저것 따지면 나 시집 못 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라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얼마나 남자가 좋으면 저러는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수그리고 들어가 사돈의 말대로 결혼식과 신혼집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돈은 의사 사의를 드리며 집과 혼수를 다해줘야 할 판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며 이해해달라고 저와 기분 나쁜 감정을 풀었답니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몹시 기분 나빴는데 제 딸의 표정을 보니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허락의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저는 딸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그동안 딸을 위해 들었던 적금 통장과 갯돈을 돌려받아 결혼 준비하는 데 쓰라고 건네주었답니다. 엄마, 이렇게나 많이 주면 어떡해? 엄마 노후도 생각해야지. 난 됐다. 돈 욕심 없어. 그저 네가 잘 살기만 하면 여한 없이 살다가 조용히 저 세상 가련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내 자식이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다 봐줘야지. 으이그, 이 예민 아이가 내일 모레 칠순이다. 얼마나 오래 살라는 거냐? 내가 엄마를 오래도록 사시도록 만들 거야. 몸에 좋은 것도 다 해드리고 잘 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들 거라고. 나을은 청산 유수다. 날 챙길 생각은 말고 너나 잘 살아. 괜히 엄마 속썩여서 더 늙게 만들지 말고. 알겠어, 엄마. 이 돈 고마워. 잘 쓸게요. 그렇게 딸과 사이는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2년 만에 좋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제 딸이 능력 있는 공기업 직원이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사이는 여전히 얼마 벌지 못하는 사업을 질질 끌고 가는 중이었고요. 그래도 딸이 사랑하는 배우자이니 장모로서 해줘야 할 것들 이상으로 잘해줬습니다.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건 물론이고 사위의 사무실에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돌아왔죠. 박서방, 요즘 사업은 어떤가? 그냥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을 다니는 건 어떤가? 장모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 승산이 있는 일이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아까워서 그만두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나는 자네가 걱정돼서 조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딸이 계속해서 가장 노릇을 하는데 이런 말도 할 자격이 없나? 채영이가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장모님 이러실 거면 제 사무실에 그만 오세요. 괜히 일하는데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사이의 말을 듣자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 바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네. 이 장모가 무직해서 괜히 자네한테 훈계를 했나 보네. 앞으로는 자네를 믿고 기다릴 테니 열심히 해보게.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건가 싶어서 사위의 사무실에 가는 게 눈치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불편하지 않게 찾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 딸아이가 제 가슴이 짜릿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손녀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때는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느꼈답니다. 나의 자식이 자식을 가졌다는 게 어찌나 신기하고 행복하던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건 딸 채영이는 임신 중에도 회사를 빠지지 않고 나갔답니다. 사이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육아휴직이라도 하면서 지낼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가장 노릇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손녀가 태어나자 제가 돌보는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야 행복한 일이니 얼마든지 저에게 손녀를 맡겨달라고 일러주었죠. 1년 뒤 손녀의 돌잔치 날에는 돌잡이를 시켰는데 제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박장대소하며 신이 났답니다. 딸아이는 아무래도 손녀가 저와 운명적인 사이인 것 같다며 나중에 손녀와 제가 둘이서만 같이 살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좋겠어. 손녀가 엄마를 제일 많이 따르고 좋아하니까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안기려고도 하지 않는데 말이야. 그거야 내가 아름이를 매일 보니까 그렇지. 아무튼 엄마랑 아름이랑 같이 있는 걸 보면 모녀 사이로 보인다니까. 늦둥이 딸을 안고 있는 것 같다고. 넌 농담도 잘한다. 이 엄마 이른이야. 이 나이에 늦둥이 딸을 보는 게 말이 되니? 뭐 그래도 아름이가 날 제일 많이 따르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기분은 좋네. 엄마, 나중에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딸 잘 키워줘. 어휴, 야, 아니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왜 하니? 어?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미안해 엄마. 그냥 아름이 많이 예뻐해줘.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할머니와 엄마, 장모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딸의 가정이 행복하니 바라는 거라고는 사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딸이 편하게 엄마로 살기만을 바랬답니다. 하지만 발전 없는 사이는 여전히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끌고 나가는 중이었고 딸이 번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손녀 때문에 딸과 매일 왕래를 했는데 어느 날 낯익은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고 살았던 때에 제 얼굴에 매일같이 자리하던 멍자국이 딸아이 눈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을 확신하며 물었습니다. 채영이, 너희 멍자국 뭐야? 설마 박서방이 손찌검을 한 거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서방이 손찌검을 하다니? 이건 넘어져서 생긴 멍자국이라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당장 사실대로 말해봐. 박서방 그 자식이 한 짓이 맞지? 채영이는 제 눈을 슬며시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꼴을 보여서. 내가 못 살아. 네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손을 대. 도대체 이유가 뭐야? 몇 달 전에 그 인간이 바람난 것 같아서 몰래 미행을 해서 현장을 잡혔는데 뻔뻔하게 자기 뒤를 왜 캐고 다니느냐고 되려 나에게 욕을 퍼붓더라고. 그때가 시작이었어. 뭐? 바람 피우는 놈이 손찌검까지 한 거야? 내 이놈을 당장? 엄마 참아. 내 딸 아름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다니. 너 설마 아직 네 남편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남은 거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한테 맞고 살아? 돈도 못 버는 놈이 바람에 폭력까지? 진짜 가관이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당장 헤어져. 제가 호통을 치자 딸아이는 침착하게 대답하더군요. 어제 각서 썼어. 다신 바람도 피우지 않고 손찌검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평범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거야. 이거 사. 폭력 남편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맞았다며. 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들어놓고서 그놈이랑 계속 살겠다고? 안 돼. 내가 허락 못해. 엄마 제발 참아줘. 우리 아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거 싫단 말이야. 내가 아빠 없이 자라봐서 아는데 많이 힘들다고. 채영이가 뜻밖의 말을 꺼내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애지중지 키워서 큰 상처 없이 자란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완전 틀렸더라고요. 딸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면서 놀림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왕따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채영아,
그렇게 힘들었니?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아빠라는 단어는 금기어잖아. 어렸을 때 아빠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고 날 엄청 혼냈잖아. 다신 아빠에게 하지 말라면서 말이야. 그래서 혼자 꾹 참으면서 살아왔어. 엄마, 내 남편이 큰 실수를 했지만 내가 용서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줘. 난 내 딸이 나처럼 자라길 원하지 않아. 그 말을 듣자 제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무슨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충고는 접어두고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채영이가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홀로 자라온 게 힘들었다며 저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이혼을 부추기지 못했답니다. 저는 딸아이 말대로 사이가 각서까지 썼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죠. 그날 이후 손녀를 저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서운함을 털어놓더니 과거의 기억이 상기된 것 같았죠. 저 때문에 힘들게 자라왔다는데 거기서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나 싶어 죄인이 된 심정으로 딸의 말을 받아들였답니다.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이 그득해서 몰래 딸과 손녀의 얼굴을 보기로 했답니다. 퇴근해서 어린이집을 들러 손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채영이를 아파트 모퉁이에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얼굴이 심하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남편에게 맞았을 때부터 부어올랐던 것처럼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렸답니다. 저는 딸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대신 얼굴을 적글로 만든 사이놈을 찾아갔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바람 피우고 손찌검을 하다니 저는 사이를 만나러 사업장으로 향했답니다. 이윽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울렸더니 낯선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이 얼굴이 보였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문을 열어준 여자가 상간녀로 보였죠. 저는 그